제5차시 한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 5차시 두 번째 주제는 불교와 도교, 풍수지리서를 수용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 익힐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의 불교 발달과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도교와 풍수지리설 등의 전례가 갖는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입니다. 단원의 구조를 보시면요.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의 수용이라는 이 구조에 삼국의 불교, 그 다음에 통일신라와 발해의 불교, 도교와 풍수지리설, 이것이 각 시대에 갖는 의미,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26쪽에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을 수용하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습은 교과서 26쪽부터 30쪽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입하기 부분에서요. 신라 법흥왕 때 2차도는 2차돈, 어느 왕 때요? 법흥왕 때 불교 공인을 위해서 순교하였다. 당시 그는 귀족들이 전통신앙의 근거지로 신성시하던 숲에 절을 지었다는 죄로 죽임을 당하였다. 2차도는 목이 잘리는 벌을 받는 순간에도 불교가 융성하기를 기원하였는데 그의 목을 자르자 흰 피가 솟구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전한다.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신라에서는 불교를 공인하였다. 법흥왕 때 2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국가의 불교 수용과 발달 과정은 어떠했을까?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차돈 순교비예요. 목에서 막 흰 피가 이제 뿜어나는 게 되겠죠. 2차돈 순교비. 그래서 26조 본문 내용입니다. 삼국의 불교 수용. 삼국의 왕실은 천신신앙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높였다. 전시간에 배웠죠. 천신신앙. 그러나 주변의 다른 세력도 각각의 시조를 신으로 섬겼다. 이게 시조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몽신, 원조신, 막 박역거세 신, 김수로 신, 막 이 여러 세력들이 다 이 시조가 막 다르게 다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이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점점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면서 이러한 부족적 전통이 강한 토착신앙으로는 국가적 통합을 이루기 어려웠다라는 이제 문제가 생겼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조신을 넘어서는 초월한 종교의 필요성, 이것이 대두되게 된 거죠. 그래서 삼국은 왕실이 앞장서서 중국으로부터 어떤 종교를 수용했냐?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불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토착신앙을 다 흡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각각의 시조신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부처는 곧 누가 되느냐? 부처는 왕이 된다. 이런 뜻이죠. 부처는 왕이다. 좀 어려운 말을 왕족불서상이라고 하는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수용한 겁니다. 먼저 고구려와 백제가 4세기 후반에 중국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고요. 소수리망. 백제는 침류왕 때, 근초왕 다음에 침류왕이거든요. 침류왕 때 이제 중국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신라는 불교 수용 과정에서 5세기 때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는데 근데 신라의 귀족들이 이 불교를 싫어했어요. 귀족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바로 앞서 도입 활동에서 봤던 6세기에 어느 왕 때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됐습니다. 어느 왕 때요? 법흥왕 때. 삼국은 불교를 이용해 왕을 중심으로 한 위계 질서를 합리화했어요. 불교의 전륜성왕을 왕과 연결시켰고
전륜성왕이라는 게 뭐냐? 왼쪽 날개글에 있죠.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하는 이상적인 통치자다. 금륜, 을륜, 동륜, 천륜의 내성왕이다. 이 륜이 이제 바퀴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전륜은 그 전차 바퀴, 전차를 타고 말이죠. 전쟁터에 나서 정복 활동을 하는 군주를 이제 좀 의미하기도 해요. 그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서 통일하고 지배하는 현실적인 이상적인 통치자를 의미하는 건데, 이 전륜성왕을 각 왕과 연결을 시켰고요. 삼국이. 신라에서는 특히 불교식 왕명을 사용해서 왕실과 부처의 집안을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부처를 믿는 것과 왕을 따르는 것이 곧 같다고 강조한 거죠. 왕은 곧 부처다. 이거를 왕, 즉 불사상이라고 합니다. 왕족불. 결국 이제 왕권을 강화시킨 거죠. 이 왕족불 사상이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기여를 했다. 삼국시대의 불교는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비는 나라를 지키는 불교라고 해서 호국불교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호국불교. 고구려는 평양에 9개의 사찰을 건립했고 백제는 이 미륵사를 창건했습니다. 신라는요, 그 선덕여왕 때 이제 황룡사를 만들고, 그다음 분황사를 세우는 등 나라를 지키는 호국적 성격의 대규모 사찰을 지었습니다. 특히 신라 선덕여왕 때는 그 불교를 통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 국가의 위기가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가 고립되어 있었어요. 영토도 뺏기고 신라 국가적 위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때 신라 선덕여왕이 김춘추를 바다 건너 당나라에 보내서 당태종과 동맹 관계를 맺고 나당 동맹을 이제 맺는 이런 사건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주변 세력들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믿음 하에서 황룡사는 원래 진흥왕 때 세운 절이에요. 진흥왕의 꿈에 황룡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제 황룡을 꿈에서 바꾸어 진흥왕이 그래서 이제 그 황룡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그 황룡사라는 절에 그 선덕여왕 때 9층의 목탑을 세웠는데, 이 목탑을 세우면 주변의 9세력들이, 고구려 백제를 비롯한 9세력들이, 나라들이 신라에 다 항복할 거라, 이런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사람들 동원해서 9층 목탑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현재 전하지 않아요. 고려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이 9층 목탑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이었는데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원광은 세소고개를 지어서 젊은이들을 가졌다. 진흥왕 때 원광법사가 이 화랑도의 계유를 만들었던 거죠. 또한 삼국의 왕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 행사를 이어서 사회 통합을 꾀했다. 불교 행사는 곧 사회 통합이었다. 라는 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백제 미륵사에 얽힌 이야기 역사 다각입니다. 26쪽 하단에 있죠. 백제의 미륵사. 미륵사가 뭐냐, 미륵. 미륵은요, 부처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석가모니하고 이제 미륵의 이야기가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가 먼저, 미륵 대신에 세상에 내려와서 중생을 구제하고, 그 석가모니 부처가 다 구제하지 못한 중생들을 미륵이 57억 6천만 년 후에 내려와서 나머지 중생들을 다 구제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적인 메시아입니다. 기독교에 원래 그 메시아 신앙이 있죠. 예수의 재림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걸 이제 불교에 적용해 본다면 불교의 구세주 신앙 메시아가 바로 미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삼국유사의 이 백제 무왕 부부가 미륵 부처를 만났어요. 미륵 3존. 그래서 미륵사를 창건하였다는 이야기가 이제 실려 있어요.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하던 중 내부에서 사리봉환기가 발견되면서 미륵사가 7세기 전반에 건립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7세기 전반 때는요, 이 무렵 백제는 신라와 싸우고 있었어요. 신라와 충돌하고 있었으면서
이 법왕이 제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해서 국정이 불안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무왕이 불교의 미륵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미륵사를 창건했다. 이처럼 미륵사에는 불교를 통해서 사회 통합과 왕권 강화를 이루려는 백제 무왕의 뜻이 담겨 있다. 이 미륵사의 규모가요, 신라의 황룡사보다 무려 3배나 되는 규모의 절터였다. 이제 그 연구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바로 여기 복원된 이산 미륵사제 석탑 있죠. 여기 이게 어느 나라 거다. 백제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성남 이제 삼국의 불교. 불교를 수용한 이유. 국가적 통합과 왕 중심의 위계질서 합리화에 활용하기 위해서죠.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백제 침묘왕,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했다. 불교의 특징은 호흡불교다. 대규모 사찰과 탑을 건립했다. 원광의 세소고기, 화랑도처럼 인재 양성을 또 하기도 하고요. 사회 통합을 도모했다. 국가 차원의 불교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를 통합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이후 신라의 불교 대중화를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7쪽입니다. 삼국 통일을 전후하여 신라의 불교는 당에서 유학한 승려들이 활동하면서 교리에 대한 학문적 철학적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 대표적인 승려가 원유학 의상이 있어요. 이 승려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승려들이니까 꼭 알아둬야 되겠어요. 원유 의상 등의 활약으로 불교가 어떻게 됐다? 대중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 삼국 통일 이전에 그 삼국시대의 불교는 귀족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불교도 믿게 됐지만 전반적으로 전통신앙을 믿고 있었어요. 여전히 무속신앙 같은 전통신앙을 믿고 있었는데 이 통일신라 때 와서 원유와 의상의 활약으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민간에게까지 불교가 널리 이제 전파가 되고 이제 대다수 민간인들도 불교를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교 대중화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 원효의 업적을 보시죠. 원효는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내세우는 한편, 이게 일심사상 기억하시고요. 여러 종파의 대립을 없애는 화쟁사상을 주장했다. 그리고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여 하층민들도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였다. 원효하면 3가지 기억하세요. 일심사상, 화쟁사상, 아미타 신앙. 아미타 신앙은 뭐냐? 오른쪽 날개 그려보세요. 아미타불을 밀어 그가 관장하는 누가? 아미타불이라는 부처가 관장하는 서방 정토에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신앙이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요. 이제 어디에? 바로 죽고 난 다음에 극락세계, 천국 지금 뭐 천국에 해당되는 거죠. 이 서방에 있는 이 정토를 다스린다는 이 아미타불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가고 싶다. 이걸 믿는 신앙이 아미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을 널리 알려요, 원효가. 그래서 이 아미타 신앙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연불이 나무 아미타불이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할 때 아미타불이 바로 이제 여기서 아미타 신앙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을 널리 알린 승려도 바로 원효예요. 원효대사가 했습니다. 원효대사는 이제 신라 육두품 출신이었어요. 육두품. 한편 이제 당에 유학한 의상은 원효하고 이제 같이 불교를 처음에 입문했던 이제 승려인데 의상은 진골기족이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들은 원효는 육두품이었고요. 둘이 친했는데 의상은 당나라의 유학을 가서요. 신라 화엄종을 열었으면서 화엄 일승법 계도로 교리를 체계화했다. 이 화엄 일승법 계도는 이제 글자로 이렇게 그림을 만든 거예요. 한 글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결국에 최초로 시작했던 글자로 돌아오는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이 화엄 일승법 계도의 핵심적인 화엄 사상은 그 하나에서 시작해서 만물로 이제 발전이 되고
만물은 하나로 다시 귀속이 된다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곧 왕을 의미하고 이 만물은 뭐 귀족과 일반 백성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왕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다시 왕으로 돌아온다. 귀일한다. 귀일한다 해서 왕권 강화에 영향을 주었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의상의 사상을. 그 원효하고 의상의 유명한 저기 당에 유학 가다가 그 노숙하다가 잠을 저기 해골물을 마시고 원효가 깨달음을 얻어서 당의 유학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이제 불교를 연구했고 원효는 의상은 이제 당나라로 건너가죠. 거기서 이제 당에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의상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세운 절이 이 부석사입니다.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을 건립해서 제자들을 키웠고 원효하고는 다르게 의상은 관세음보살을 믿는 관음신앙을 전파했습니다. 왼쪽 나객글의 이 관음신앙.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을 관음보살이라고 해요. 보살은 뭐냐면 이제 위로는 부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니 부처는 아니고요. 중간 단계예요. 중생을 이제 구제하는 중간 단계의 이제 그 구도자, 부처가 되기 전 단계의 보살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보살이 이제 관세음 보살입니다. 백성들이 고통 소리를 보고 들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보살이라고 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어요. 이외에도 여러 승려들이 신라 불교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원칙은 당해 건너가 법상종의 발전에 기여했고 여기 해초라는 승려가 중요한데 해초는 인도를 순리하고 돌아와서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을 남겼어요.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다섯 인도 천축은 인도라는 뜻이에요. 인도. 인도의 다섯 나라를 갔던 기행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왕호 천축국전은 중국 두낭 막고굴에서 발견되어 있는데 해초가 이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각국의 지리, 역사, 풍속 등을 기록한 여행기입니다. 이게 이제 왕호 천축국전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원효, 의상, 해초가 통일 이후 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승려들이다. 이들의 업적을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교과서 여러분들이 29쪽에 있는 경주에서 만난 신라의 불교 예술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이 문화유산들은 다 통일신라 때 자료들입니다. 경주 석굴암에 있는 본전상 이 왕권의 강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석굴암은 화가암을 쌓아 만든 인공 석굴로 사각형의 진실과 원형의 주실로 이루어졌다. 주실의 둥근 천장은 석가에레가 존재하는 하늘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네모난 돌을 맞춰 돌을 만들었다. 석굴 안에는 본전상과 함께 여러 조각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다음 경주의 남산에 있는 이 불상군들, 경주 성덕대왕 신종, 신라선 이 에밀리종으로 널리 알려 있는 이 에밀리종으로 불리고 있는 성덕대왕 신종, 이것도 통일신라 때. 성덕대왕 신종의 표면에는 이 비천상이 조각이 되어 있다는 게 뭐 특징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경주의 이제 불국사. 불국사는 이제 부처님의 나라를 이끄는 절이란 뜻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신라 불교 예술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불국사는 8세기 중반에 조성됐다. 통일신라 때 조성이 된 거죠. 신라인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담아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가지고 불국토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불국사 안에는 신라의 전형적인 3층 서탑 양식으로 불국사 3층 서탑과 목조 건축의 복잡한 구조를 이렇게 표현한 다보탑이 있다. 다보탑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다보탑이고 왼쪽에 있는 게 석가탑이 되겠어요. 석가탑. 여기 다보탑. 그렇죠? 예.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때 문화유산이다. 그다음 이제
정리해 보겠어요. 통일 후 신라의 불교 발전, 남북 시대의 불교에서 불교의 사상적 이해 수준을 크게 심화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승려가 원유하고 의상의 활동이죠. 불교 대중화시켰어요. 또 역시 원유하고 의상. 그래서 원유하면 일심, 화쟁, 아미타신화. 의상은 화엄종을 개청했고 화엄 이승법계도 부석사라는 절을 건립했고요. 관세음 보살 신앙을 전파했어요. 그 다음에 해초는 인도를 순례하고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했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이제 해초의 활동에 관한 자료입니다. 왕호 천축국전은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어요. 원문이. 바라나시국으로부터 바라나시국 인도의 여러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서쪽으로 2달이 걸려 중천국의 왕이 사는 성에 도착하였다. 그 성의 이름은 카니아 쿠부자이다. 다 인도죠. 의복, 언어, 풍속, 법률 등은 5천축국이 서로 비슷하다. 남천축국, 남쪽의 인도 나라죠. 남천축국의 시골 백성의 언어가 좀 다르나 벼슬아치들의 말은 중부에 있는 천축국, 중천축국과 말과 다르지 않다.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 그 이제 인도와 중앙아시아 때에 그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9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 역사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이그 해초의 저서가 왕호천축국전이고 해초는 통일신라 때의 승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승려 해초는 보면 당에서 밀교를 공부하던 중 남인도 출신의 승려 금강제의 권유로 백길로 구법 여행을 떠났다. 구법이란 말은 불경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밀교는 이 불교 종파 중에 하나인데 뭐 깊이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동천축국에 도착해 석가모니 성지를 찾았고 해천 서역을 향해서 여행을 계속하여 5차 축국을 순례하였다. 중국의 서쪽 지역을 이제 서역이라고 해요. 이 중앙아시아하고 인도, 그 다음에 지금은 페르시아 이 일대를 이제 서역이라고 불렀어요. 천축은 인도를 말합니다. 이때 접한 인도와 서역의 종교 풍습에 관한 각종 정보를 왕호 천축국전에 이제 담아냈다. 이거죠. 교과서 27쪽에 남아있는 불교의 역할과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은 신라왕실의 불교식 칭호 사용. 어, 진지왕이 왕이 올랐다. 이름은 사진옥은 금륜이라고도 하였다.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사도 부인이고 왕비는 지도 부인이다. 진평왕이 왕이 올랐다. 이름은 백정이며 진흥왕의 태자 동륜의 아들이다. 왕비는 김씨 마야 부인으로 갈문왕 복숭의 딸이다. 갈문왕이란 뜻은 저기 왕의 사위란 뜻이에요. 왕의 사위. 왕은 신체가 장대하고 뜻이 깊고 굳세었으며 지혜가 밝아서 사리에 통달하였다. 이 마야 부인은 원래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가 이제 그 승려가 되기 전에 속세에 있을 때, 그 왕자로 있을 때 부인이 말합니다. 마야 부인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의 부인이다. 이제 왕비를 이렇게 마야 부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응? 진평왕이. 그럼 진평왕 자신은 부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다 불교식 칭호를 사용했다는 의미고요. 금륜, 뭐 사륜 이렇게 불렀다고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료 이용 황룡사 구축목탑. 신인이 자장에게 말하기를 자장법사 승려 이름입니다. 자장에게 말하기를 황룡사의 호법령은 나의 맏아들이요. 황룡사 범왕의 명을 받고 그 절을 보호하고 있어이다. 범왕은 이제 이 불교를 지키는 수호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고국에 돌아가 절 안에 구충탑을 세우시오. 그러면 이웃 나라들이 항복할 것이오. 그래서 자장이 탑을 세울 이를 당시 신라왕인 선덕여왕에게 아뢰었다. 그래서 만든 탑이 황룡사 구충목탑, 이 설화가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죠. 그 다음 자료 3번 원효의 활약. 원효는 무예라 이름 붙인 박으로 만든 도구를 가지고 수많은 마을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다녔으니 가난한 사람들과 산골에 사는 아는 것이 없는 자들까지도 모두 다 부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다. 의상의 활약. 의상이 10곳의 절에 교리를 전하게 하였으니 태백산의 부석사, 남학의 화엄사 등이 그것이다. 화엄 일승법 계도를 저술하고 주석을 붙여 요긴한 알맹이를 포괄하였으니 제자 오진 지통 등은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모두 성인의 버금 같다. 원효는 이제 육두품 출신이라 그랬죠. 근데 이 의상은 진골 출신이었어요. 누가 신분이 더 높습니까? 골품제에서. 의상이 높죠. 통일신라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지원했냐면 실제적으로 의상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의상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절을 많이 만들고 의상의 제자들이 이제 이 신라의 불교의 주류를 이끌게 돼요. 근데 원효는 이제 되게 좀 불교의 대중화의 공을 컸지만 이제 육두품 출신이고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원효의 법통을 계승한 승려가 이제 고려시대 때 그 유명한 대각국사 의천, 왕자 출신 승려 의천이 자신이 원효의 법통을 계승했다. 이 나오기 전까지 원효보다는 주로 의상을, 법통을 계승한 승려들이 활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품에 따라서 좀, 원효와 의상의 활약도 이렇게 국가의 지원을 이 의상이 더 받고 원효는 상대적으로 예, 아웃사이더에 있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는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그게 공헌하는 승려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료 1과 자료 2를 읽고 삼국시대 불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보자. 자료 1은 신라가 부처의 가계와 불교의 전융성한 관념을 활용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불교가 왕권 강화와 왕중심의 통치 질서 유지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2의 경우 외세의 위협에 따른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탑을 건립하고 불교 힘을 이용하려는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는 삼국시대의 불교가 바로 호국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자료는 불교가 왕권의 강화와 왕중심의 통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어요. 자료 3, 4를 토대로 해서 통일 이후 신라 불교의 특징을 서술해보자. 자료 3과 4, 자료 4는 통일 이후 신라에서 활약한 원효와 의상의 활동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숙녀는 나름의 깨달음을 얻어 높은 경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통일 이후 신라의 불교가 이론적으로 보다 심화되어 수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효와 의상 모두 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효하면요,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신앙을 아미타 신앙으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의상하면 관세음 보살을 믿는 관음 신앙을 전파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화에 보면요, 원효는 관세음 보살을 만나지 못했대요. 근데 의상은 관세음 보살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국가가 누가 의상을 좀 더 지원해줬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의상이 원효보다 더 저게 수준이 높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제 관세음 보살을 만난 승려는 의상이고 원효는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이런 두 승려는 통일신라 때 불교를 민간에게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승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라 말로 가겠습니다. 교과서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 신라말 선종의 유행 선종. 원효하고 의상은요 선종승려가 아니라 교종승려입니다. 교종. 통일 이후 신라불교는 왕실과 귀족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얻어서 화엄종과 법상종 등 교종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교종이 뭐냐면 여러분들 불교 경전을 중심으로 경전에 입각해서 경전과 계율을 중시하는 불교 종파를 교종이라고 해요. 문자로 쓰여진 것을 중요시하는 종파죠. 그러니까 되게 성격이 귀족적 성격을 보이고 있어요. 교종은 점차 세속화 보수화되어 갖고 신라 말의 사회혼란에 대응하여 국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라 말에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 말이라는 건 전에 배웠던
진골귀족들 간의 왕위쟁 탈전이 벌어지고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성장하고 농민봉기가 막 각처에서 일어나는 후삼국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종이 확산이 되어요. 선종이 확산되면서 선종의 영향을 받은 승탑과 탑비가 만들어져서 유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행하였다. 선종은 그러면 그 특징을 볼까요? 선종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무렵 처음 전래됐습니다. 처음 전래된 건 삼국 통일 무렵에. 경전과 교리를 중시한 교종과 달리 선종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개인의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또 실천적인 경향이 강했어요. 신라 말에 선종은 지방에서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던 호족들의 취향에 부합하여 큰 호응을 얻었죠. 그래서 참선 수행을 통해서 개인의 깨달음 중시. 이게 무슨 의미냐? 참선이라는 것은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예요. 조용히 눈 감고 생각에 사색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도달하는 사색의 방법인데요. 이게 부처로서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인데, 이 참선 수행을 통해서 누구나 자신의 그 마음 안에 있는 부처의 본성을 찾아낼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게 바로 이제 선종입니다. 앞에 교종은요, 불교 경전을 읽어야 돼요. 화엄경 경전을 읽고 교리와 계율을 중시해야지, 그것을 따라야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게 교종이고요. 교종은 따라서 골품제하에서 그 진골귀족들의 중심 질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경전과 교리를 잘 지키는 세력들이 귀족들이거든요. 중앙 귀족들. 근데 지방에 있는 호족들은 개인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호족 세력들이 지방에서 능력을 키운 거와 관련이 있어요. 독자적 세력. 성주와 장군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세력을 키웠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 능력은 곧 이 선종에 있어서 개인의 깨달음과 같기 때문에 여기 호족 입장에서는 교종보다는 선종이 굉장히 자신들의 세력 성장과 이 세력 성장을 이 사상적으로 뒷받침해 주는데 이 선종이 딱 적합했던 거죠. 그래서 호족 세력들이 선종을 크게 후원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신라 말에 9개나 되는 선종 종파들이 이렇게 구산 선문이라고 해서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지방 호족 세력과 연결되어 세워진 대표적인 9개 선종 사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지원을 해요? 진골귀족이 아니라 호족, 지방 호족을 후원하래. 호족들은 그 골품제에 포함이 되지 않은 세력들이거든요. 선종은 구산 선문으로 대표되는 사찰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선종의 역할은요, 이 지방을 중심으로, 이 경주가 아니에요. 각처에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지방 문화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고, 새로운 사회 건설에 필요한 사상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통일신라가 무너지고 후삼국을 거쳐서 고려시대로 넘어가죠. 이 고려를 세운 왕건도 바로 이 선종승려였던 조선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세력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선종이다. 왕건도 이 고려를 세운 왕건도 여기잖아요. 지방에 있었죠. 경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할까요? 정리하면 신라 말의 불교, 교종의 한계, 세속화 보수와 사회혼란에게 제 역할을 못했다. 선종의 확산,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종이 확산됐다. 호족이 호응했다. 구산 선문 형성, 지방 문화 발달에 기여했다. 새로운 사회 건설에 필요한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호족에 대한 지방 문화 발달 기여, 새로운 사회 건설,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 중시.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불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발해의 불교 발달. 발해에서는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불교가 유행하면서 수도 상경성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많은 사찰을 건립하였다. 발해 역시 삼국과 마찬가지로 불교를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 했다. 발해도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불교가 유행했다. 특히 발해 문항을 높여서 부른 칭호가 대흥보력 효감 금륜성법대왕, 금륜과 성법 등 불교의 전륜선왕 관념이 반영이 되어 있죠.
또한 문왕의 딸인 정효공주 묘는 무덤 위에, 정효공주 묘의 무덤 위에 탑을 세웠어요. 탑. 영광탑이라고 이제 발에 있어요. 발에 저기. 그 주변에 또 절을 세워서 정효공주의 묘를 지키게 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발해는 어느 나라 불교를 이겼다. 고구려 불교를 이겨받고 당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불교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발해 요게 석등이고요. 발해의 이불병자상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은 불상하면 고구려 영향을 받은 어느 나라라고요? 발해 불교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 잘 나옵니다. 그럼 발해 불교가 고구려 불교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발해와 당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발해의 승려들도 당에 유학하여 불교 교리를 심화해서 배웠습니다. 이는 또 이 일본과의 교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밑에 역사 다하기 불교를 통한 발해와 일본의 교류를 볼까요? 발해는 건국 이후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8세기 초부터 약 200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일본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일본의 이시야마사에 소장되어 있는 가구영원 불정 존승 다란경에는 이 불경을 861년 발해 사신 이거정이 가지고 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당시 이거정은 사신단을 이끌고 일본 국왕의 상을 조문하러 일본에 갔으나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불경 역시 왕실에 전달되지 못하고 이시야마사에 보관되었다. 가구영원 불정 전승 다란이경은 발해와 일본 사이의 불교가 교류되었던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발해 불교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가구영원 불정 전승 다란이경 일본의 절에 소장되어 있는 불경 발해 사신이 가지고 왔다. 예? 이 정도 발해와 일본의 교류를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발해의 불교를 정리하면 왕실 귀족 중심으로 이용했고 왕실의 권위를 전륜성한 관념으로 활용해서 뒷받침했다. 당 고구려 영향을 받은 불교 문화를 발전했고 승려들의 당뇨와 활발하게 했다. 발해의 불교 문화 유산 대표적인 거 석등, 또 이불병좌상, 병좌상 중요하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교를 보겠습니다. 도교와 풍수지리서 교과서 30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도교. 도교는 삼국시대는 중국으로부터 도교가 전래되어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했다. 도교는 그 원래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서 비롯된 종교죠. 노장 사상. 불교는 영어로 부디즘이라고 그러죠. 도교는 도를 중국 타오라고 그래요. 타오. 타오이즘이라고 부르는 게 도교입니다. 영어로요. 도교는 이 도를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이렇게 유명한 노자의 말이 있는데 이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서 비롯돼서 무의자연을 강조하면서 아 인위적인 걸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으면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신선은 불로장생합니다.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산천숭배, 민간신앙이 결합해서 현세구복을 추구했어요. 현재 세상에서 복을 기원한다는 겁니다. 현세의 반대는 내세예요, 내세. 죽은 다음의 세상. 근데 도교에서는 살았을 때 현재 세상에서 복을 기원한다. 이것이 이제 불교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고구려의 물론 불교도 현세구복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해요. 도교가 좀 성격이 좀 강하죠. 고구려의 고음벽화에는 신선 그림과 도교의 방위신으로 죽은 자의 사후를 지킨다는 사신도, 청룡백호 주작 현무 네 신령스러운 짐승들이 죽은 자의 사방을 지킨다. 고 해가지고 사신도를 이제 그 무덤에 고분의 벽화에 그려 넣었어요. 이 사신도가 바로 이제 그 도교의 대표적인 사상이 반영된 문화재입니다. 문화유산이고요.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이 있습니다. 아까 신선들이 사는 이상향인 이 복례산, 여기 신선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신선들이 있는 곳. 이런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데,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이제 백제 금동대학로. 여기는 불교적 요소와 더불어 도교 이상세계 앞서 배웠죠. 그래서 이 삼국시대의 도교문화유산의 세 가지를 언급하면 사신도, 산수문이벽도, 금동대학로가 있습니다. 한편 고구려에서는 도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7세기경 연개소문 있죠. 연개소문은 당나라를 막아냈던 연개소문을 말합니다. 불교와 연결된 그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왕에게 도교의 융성을 건의하고 도교 사원을 만들고 했어요. 그는 당의 도사 파견을 요청하고 사찰을 도교 사원으로 만드는 등 도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 누가? 연개소문이. 고구려의 연개소문이야. 그다음 이제 풍수지리설의 수용. 풍수지리설은 산 하천 땅이 이루는 이제 여기 뒤에 다음 장 보시면요 밑에 백제의 산수문이 벽돌 몸체에는 불교 사상이 뚜껑에는 도교 사상이 반영됐다. 이 뚜껑의 몸체에는 이제 연꽃무늬, 뚜껑에는 뭐 도교의 신선들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신선들이 있죠. 신선의 모습이 이게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도교의 이제 신령스러운 이제 봉황 이게 그려져 있고요. 백제 금동대학로 불교 도교와 관련됐다. 풍수지리설 보겠습니다. 풍수지리설은 산하천 땅이 이루는 형세가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삼국이 도읍을 정하거나 수도를 옮길 때 지리적 조건을 살핀 것이나 신라의 석탈에 박씨, 석씨, 김씨가 서로 왕이 번갈아 돼가면서 왕이 됐죠. 그 내무랑 이전에 석탈해가 호공의 질터를 길지로 보고 빼앗았다고 하는 이야기. 길지는 뭐냐면 길한 땅. 아주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이미 풍수지리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신라에서는요, 삼국통일 이후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풍수지리에 관한 지식이 보다 깊어졌습니다. 신라 말에 도선과 같은 선종승려들이, 도선은 뭐 왕건의 스승이라고 전해지는 선종승려인데요. 체계적인 풍수지리서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와요. 그래서 신라 사회에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서는 각 지방의 지리적 중요성을 일깨워서 당시 신라의 수도인 금성을 중심으로 한 통치 질서와 국토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데 영향을 줬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 신라 수도인 금성은 땅의 기운이 쇠하고 쇠퇴했다. 새롭게 어디가 그 왕건이 그 도읍하게 되는 개성, 송악일대의 땅이 새로운 길지다. 그래서 이제 국토의 중심지를 바꿔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풍수지리설의 역할을 했어요. 그 신라를 무너뜨리고 신라 대신에 새로운 고려 사회의 등장에 어떤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던 것이 풍수지리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라에서는 지방의 사찰의 터를 잡거나 절을 세울 수 있는 터를 잡거나 호족 세력이 근거지를 마련할 때 바로 풍수지리설을 활용을 했어요. 산하천 땅이 이루는 형세를 보고 길지인지 흉지인지 정해서 길지의 도읍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사람 무덤 정할 때도 이제 풍수라고 해요. 이렇게 주택을 짓는 게 양택풍수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죽은 자의 그 무덤 위치를 정하는 걸 음택풍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를 합쳐서 이제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핵심 개념 이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산하천 땅이라는 이론이 풍수지리설이다. 풍수지리설이 신라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 자서기 도읍지 선정과 사찰 건설에 풍수지리설이 반영된다. 신라마 최치원이 남긴 문경 봉화면 지중대사 탑비에는 심충이라는 인물이 지중대사를 찾아가 희양산 중턱에 있는 남는 땅이 있는데 봉암과 용옥으로 그 지형이 괴하여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니 이곳에 선사를 지으십시오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봉암사를 건립할 때 심충이라는 풍수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도요. 송화의 지세, 개성,
이 왕건이 이제 나중에 여기에 궁예를 몰아내고 여기에서 도읍을 하게 돼서 고려를 세우는 고려의 수도가 되죠. 여기 지세가 도읍으로 삼기 좋다는 풍수지리적 인식에 따라서 송악을 도읍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풍수지리설에 기초하여 수도 이외에도 발전시킬 다른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탑비라는 걸 보니까 이 지증대사라는 사람도 바로 승려도 바로 선종승려였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내용 정리. 도교는 삼국시대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했다. 대표적인 거 신사수상 산천숭배, 대표적인 문화유산 사신도, 백제 금동대학로, 산수문이 벽돌이 있죠. 고구려 연개소문이 귀족세를 견제하려고 도교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 풍수지리설. 도읍결정, 천도 등에서 풍수지리설 인식이 확인된다. 신라와 도선이 체계적인 풍수지리설을 수용했다. 그래서 신라, 경주, 금성 중심의 통치질서와 국토관념을 바꾸는 데 영향을 줬다. 지방 호족들의 성장에 활용이 됐다. 이것이 풍수지리설의 역할이 됩니다. 신라 몰락에 쉽게 영향을 줬다는 얘기예요. 신라 몰락에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풍수지리설입니다. 신라가 망해가는 상황, 진골기족이 왕위적 탄전이 벌어지고 국가가 좀 불안했죠, 굉장히.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신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신라의 수도인 금성의 땅의 기운이 쇠퇴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읍지에서 바로 풍수지리에 약간 바로 송악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학습을 보겠습니다. 1번에 신라 화엄종을 열었으면 화엄일순법 계도로 교리를 체계한 인물은 의상이 되죠. 2번 신라 말에 유행하였으면 참선 수행을 통한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한 불교 종파는 선종이 됩니다. 3번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 보기 바랍니다. 신라는 불교 수용 과정에서 귀족들의 반발을 겪다가 6세기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O가 되고요. 신라말 교종은 호족의 후원 아래 구산 선문으로 대표되는 사찰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교종이 아니라 선종이 되죠. X가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잘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 세 번째 시간 유학이 발달하다. 유교 사상의 영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